우리 지난 시간에 그 5강이었습니다. 외계 행성 탐사 방법하고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서 거기에 지적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일단은 행성 찾는 세 가지 방법들, 특히 직접 관측이 안 되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행성을 찾아내는 세 가지의 방법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방법들이 이제 도플러 효과, 식현상, 그리고 미세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행성을 찾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그 행성이 지금 이제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다면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요.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의 조건만을 만족한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합니다. 알겠죠? 이때 다양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생명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은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외부나 관련된 부분부터 뒤쪽에 쭉 이어지는 우주론 같은 내용들을 일단은 인물 소개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전체 먼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프리드먼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인물들의 소개들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람들은 그 선생님이 그 전에 소개시켜준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알아둬야 될 몇몇 인물들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6강입니다. 6강. 제목은 외부 은하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자, 그 부분 사실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이어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전에 이 허블에 대한 사람의 잠깐 소개를 좀 했었었는데, 일단 천체 관측의 1인자예요.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그 동시대의 인물들인데, 이때 허블은 당시에 이 우주의 크기가 생각보다 더 크지 않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일단 허블 하면은 첫 번째로 외부나 관측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부나 관측.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진짜 한 100여 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우주라고 하는 이 크기를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은하의 크기와는 좀 다른 크기를 이야기했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은하 정도의 어떤 한정된 크기로 지금 이제 우리 은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라는 거죠. 얘가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에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은하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은하들 있겠죠. 근데 그런 은하들조차도 그냥 우리 은하 내에 포함되어 있는 별의 집단, 성단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안드로메다 은하가 아니라 안드로메다 성단이라고 불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허블은 당시에 그 성단이라고 알려져 있던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이게 우리 은하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성단, 별의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알려져 있던 우주의 크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이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보다 우주가 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외부 은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 외부 은하 관측은 기본적으로 우주의 크기를 확장시키게 된 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직까지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냥 당시에 알려져 있던 우주보다 생각보다 우주가 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 게 외부나 관측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성단이라고 알려져 있던 여러 이 천체들의 이 거리를 막 측정을 해서 여러 외부 은하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허블은 이렇게 발견된 외부 은하들을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교재에 보시면 허블의 은하 분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허블의 은하 분류는 일단 은하를 분류할 때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 그러니까 형태상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전자기파는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그 말은 말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지금 현재 이 은하를 분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때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 게, 첫 번째, 타원 은하. 동그랗게 생긴 은하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일렉트컬 갤럭시라고 해서 이때 기호로는 E라고 쓰십니다. 얘가 되니 동그랗게 생긴 은하들은 타원 은하.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나선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은하들을 이때 나선 은하로 분류하거든요. 근데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정상 나선 은하 그리고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때 나선 은하는 스파이럴 갤럭시이기 때문에 이때 정상 나선 은하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S라고 적을 거고요. 중심부에 막대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바라고 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이때 S, B라고 이제 적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나선 은하를 분류하고요. 모양이 지멋대로 생겨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을 불규칙 은하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때 영어로 irregular 갤럭시이기 때문에 이때 IRR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해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은하를 분류를 한 게 허블의 은하 분류거든요. 근데 그 표를 보면은 은하를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니? 자, 여기 이제 은하가 분류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 여기에는 타원 은하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알겠니? 타원 은하. 이가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팔 부분에 지금 현재 정상 나선 은하랑 막대 나선 은하가 각각 배치가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이제 불규칙 은하들 IRR 이런 녀석들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허블이 은하를 분류할 때 이런 모양으로 분류했던 이유가 있긴 해요. 알겠어? 참고로 이 모양이 그 소리굽새를 닮았다고 해서 굽새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이런 모양대로 분류한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일단 은하를 분류할 때 타원 은하들, 동그랗게 생긴 은하들을 여기다가 분류한단 말이죠. 근데 타원 은하들을 살펴보면은 실제로 모양이 동그랗게 생긴 은하들이 있어. 동그랗게 생긴 은하들이 있는데 이런 은하들 중에서는 이때 약간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은하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납작한 정도를 가지고 이 제로에서부터 이 세븐까지 총 8개로 분류를 합니다. 알겠어요? 가장 동그랗게 생긴 은하를 이 제로 그리고 조금씩 납작해질 때마다 E1, E2, E3 해가지고 E7까지 가는 거야. 이때 뒤에 붙어있는 0에서부터 7까지의 숫자는 납작한 정도를 뜻하는 편평도로 지금 현재 은하를 분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학생들이 가끔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 얘가 어느 정도 납작했을 때 이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물론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공신력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시도교육청이나 평가원 문제 또는 수능 문제에서 이런 은하들의 모양을 보여주고 얘가 이 몇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과연 출제된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물어보면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있습니다. 실제로 은하의 모양 가지고 이 몇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봐봐. 그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다음은 타원 은하의 한 종류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게 이 몇,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기에서 실제로 이게 이 몇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때 물어봤던 보기가 다음 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 중 이 제로에 해당하는 은하이다 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이 제로겠어? 아니겠죠. 이 제로면 진짜 동그랗게 생긴 거란 말이죠. 근데 얘는 동그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타원 은하에 속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납작한 은하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제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즉 선생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이 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아까 모양인데 이 제로냐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게 뭐 이 제로, 이 세븐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납작한 정도에 따른 숫자를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가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타원은하 이 제로에서부터 이 세븐까지 분류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나선 은하들을 배치하게 될 텐데 나선 은하도 다시 세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막대 구조가 없는 정상 나선 은하 중에서 이렇게 생긴 은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은하가 있고 이렇게 생긴 은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각각 SA, SB, SC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소문자 A부터 C까지는요
이때 은하액의 크기랑 나선팔의 강풍 정도로 세분화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SA가 가장 은하액의 크기가 크고 나선팔이 안쪽으로 제일 많이 휘감겨져 있어요. 그리고 BC로 가면 갈수록 은하액의 크기가 작아지고 나선팔이 바깥쪽으로 느슨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나선팔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A, B, C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너네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은하액의 크기가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별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은하가 회전을 할 때 이때 가운데 있는 은하핵이 주변 나선팔을 끌고 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별들이 많이 모여있으면 그만큼 나선팔에 작용하는 중력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안쪽으로 더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선팔이 더 안쪽으로 많이 휘어감겨져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은하액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은 나선팔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나선팔이 바깥쪽으로 느슨하게 펼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분류 기준이 이거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을 딱 보여주고 이게 SC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아니면 이런 거 보여놓고 SA냐고 물어보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평가원에서 나선 은하들을 분류하는 문제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와도 그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리고 막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SB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야. 일단 전체적으로 은하액이 있어. 근데 중간에 막대 구조 같은 이런 구조가 있는 거지. 그래놓고 나선팔이 안쪽으로 많이 감겨져 있는 경우나 아니면 조금씩 덜 휘어 감겨져 있는 모습.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더 작아지고 많이 어설프게 감겨 있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때 각각 SBA, SBB, SBC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참고로 과거도 아니야.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우리 은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는 막대 구조가 없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6년 그 스피처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우리 은하 내부를 조사하다가 중심부에서 막대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지금 이제 부르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혹시 그 선생님 나이 정도 되는 뭐 어르신들, 뭐 친척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 우리 은하 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마 만약 그 기억이 남아있다면은 아마 우리 은하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배워왔거든. 근데 뭐 2006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이 막대 나선 은하다라고 이제 배워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말 그대로 지멋대로 생긴 은하들이라서 얘네들은 특별하게 또 세분화시키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니? 뭐 모자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진짜 지멋대로 생긴 은하들이거든. 알겠니?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은하들을 분류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세분화시켰을 때 타원 은하는 E0부터 E7까지 그리고 나선 은하는 스몰 a부터 c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때 허블이 이런 식으로 형태상으로 분류를 하고 난 뒤 지금 배치를 할 때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있어요. 허블은 은하를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은하의 모양이 어느 정도 진화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은하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만들어진 은하는 동그랗지 않겠어? 그런데 은하가 회전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납작해지겠지. 그런데 납작해지다가 나중에 나선팔 구조를 가지면서 이쪽 방향으로 진화하든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진화하든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허블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은하를 이렇게 분류해놓고 은하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도 허블이 한다고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외부 은하의 존재가 발견되고 나서 사람들은 이 외부 은하, 이 은하들 내부에 있는 별들을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몇 페이지냐고 그래요? 104페이지. 자, 이랬을 때 그 은하 내에는 별들이 단독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별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때 그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는 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성단. 알겠어? 성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것과 상계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런데 구상성단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별들이 빽빽하게 공처럼 모여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 구상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별들을 보면은 대체로 표면 온도가 평균적으로 좀 낮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은하의 나이, 그 성단을 구성하는 별들의 나이가 대체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구상성단은 이때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늙은 별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상계성단은요, 수십에서 수백 개의 별들이 어설프게 모여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별들을 보면은 대체로 표면 온도가 평균적으로 약간 높아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별들이 많은데 나이가 좀 어린 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푸른색으로 보이는 젊은 별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각각의 은하 내에 어떤 성단들이 주로 분포하는지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타원 은하 내에는 구상성단들이 많아요. 이와 반대로 불규칙이라는 상계성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선 은하는 이때 은하핵에는 가운데 부분 은하핵에는 구상성단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나선팔 쪽에는 상계성단들이 많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은하들의 나이를 본다면은 도리어 불규칙 은하가 가장 어리고 타원 은하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거거든. 얘가 무슨 말이니? 자, 처음에 허블은 모양을 가지고 은하가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 쪽으로 진화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막상 봤더니 도리어 은하의 나이로만 본다면은 실제 진화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어야 되거든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허블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실제 은하의 나이가 밝혀지고 나서 이 허블, 이런 이야기를 했던 허블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합니다. 네가 말한 건 틀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공격을 해요. 뭐 허블도 할 말은 없죠. 실제로 모양 가지고는 이렇게 진화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맞지? 그래서 뭐 어찌됐건 간에 이쪽으로 진화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때 은하의 나이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불규칙 은하들을 보면은 대체로 나이가 어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쪽에 불규칙 은하가 있든 저쪽에 불규칙 은하가 있든 어떤 불규칙 은하든 나이가 대부분 비슷해. 알겠니? 이때 불규칙 은하의 나이가 대략 한 10억 년에서 20억 년 정도 된다고 합시다. 알겠니? 근데 또 나선 은하들도요, 여기저기 있는 나선 은하들의 나이를 조사해보면은 평균적인 나이가 다 비슷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서 나이가 한 50억 년에서 60억 년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원 은하들의 나이를 조사해봐도 나이가 다 비슷해. 그리고 그 나이가 한 80억에서 90억 년 정도 된다고 하자고요.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은하들의 나이를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 불규칙 은하는 그냥 한 10억에서 20억 년, 나선 은하는 50억에서 60억 년, 그리고 타원 은하는 80억에서 90억 년 정도의 나이가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은하의 나이가 연속적이 아니라 되게 불규칙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돼.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 은하가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어 진화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 10억 년짜리도 있고 20억 년짜리도 있고 30억 년이나 40억 년, 50억 년, 60억 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이가 많아지는 은하들이 존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주 공간을 뒤져보면은 은하들의 나이가 그냥 뭐 10억 년짜리 있고 50억 년짜리 있고 80억 년짜리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거야. 그 말은 결과적으로 중간 단계의 은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거야? 결과적으로 은하는 진화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케이? 그 말은 처음부터 은하가 만들어질 때 그냥 타원 은하로 만들어지든 아니면 나선 은하로 만들어지든 아니면 불규칙 은하로 만들어지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현재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은하를 분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하는 진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허블도 어찌됐건 틀렸고 그 당시 허블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어찌됐건 틀렸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허블의 은하 분류라고 하는 이건요, 사실 어찌 보면은 그냥 형태상 분류이고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 외부 은하를 발견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영역 수준에서 보게 되는 형태상 모습으로 얘를 타원 은하인지 나선 은하인지 그리고 불규칙 은하인지 이렇게 일단은 분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허블이 이렇게 분류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그거 누가 못해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다고. 근데 본인들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지도 못했고 분류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니잖아. 안 그래? 뭐 어찌됐건 간에 진화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도 외부 은하를 발견하면은 기본적으로 형태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허블의 은하 분류는요,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이야, 생긴 모양.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 수준으로 가지고 이야기한 거거든. 이해가 됐니?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인공위성 같은 아니면 우주망원경 같은 걸 띄워가지고 우리가 은하들을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시광선이 아닌 다른 영역의 전자기판을 사용해서 은하를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걸 관찰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지니까 또 관찰할 수 있는 특징들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은하들을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다르게 우리가 은하를 분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이은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허블의 은하 분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에 은하 하나 더 있다. 요 뭐야? 교차로라고 해야 되나? 갈림길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타원 은하와 이 나선 은하의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은하가 있는데 얘가 렌즈 모양으로 생겼다 해가지고 S0라고 읽으면서 렌즈형 은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할게요.